그 말씀하신 진정성, 일본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미국의 진정성입니다.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애는 좀 약세. 언제 바뀌냐? 엔화 약세는 지금 사실 일본 당국도 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진퇴양난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 엔저 이런 단어를 써요. 예. 정말 대책이 없어서 그냥 사실 보는 제가 건가요? 뭐 대장성이거나 뭐 BOJ라면 굉장히 이 상황이 좋으면서도 안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건 뭐 N이 약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기업이 많이 벌어서 임금을 올려줘라. 이런 쪽의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이제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으로는 괜찮은데 N이 너무 약하니까 기시다의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금리 올렸죠. 네. 올렸는데 더 약해져.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약간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때 좀 놀랬거든요.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원래 강해져야 되고 실제로 금리 차를 잘 따라가요. 애는 미일 금리 차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약해졌어. 그래서 제가 미일 금리 차 모델 그리고 미일 뭐 성장률 모델을 이용해서 적정 달러엔 환율을 좀 구해 보는데 약해요. 그것보다 지금 많이 약해. 적정 레벨은 대략 뭐 130에서 140 원저리가 이제 적정 레벨이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뭐 성장률도 별로 안 좋고 네. 뭐 금리 차도 워낙 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막 160에 이렇게 갈 건 아니야. 다만 헤지 펀드들이 숏을 이제 되게 많이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하신 진정성은 일본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미국의 진정성입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일본은 자기네 통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강하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일본을 관찰 대상국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옐런 장관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미국은 원래는 약달러를 좋아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강달러를 좋아하는 상황인 것 같아. 이유는 물가 때문이죠. 네. 물가 때문에 강달러 상황에서는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그럼 언제 미국의 강달러 선호? 물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환율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원래는 약달러로 오네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강달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 이게 오래 안 갈 거예요. 바꿀 거야. 바뀔 때가 끝이에요. 바뀔 때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옐런 장관의 말을 잘 듣고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을 잘 듣고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네. 왜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이 드디어 인플레보다는 다른 쪽, 뭐 성장 쪽을 더 신경을 쓰는 정책의 피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금리 인하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옐런과 파월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게 9월 이후든. 그리고 옐런도 일본이 통화 정책 혹은 뭐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는 뭐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애는 뭐 워낙 포함해서 좀 약세. 언제 바뀌냐? 금리 인하 할 때쯤 이거는 미국의 정책 피봇, 달러에 대한 정책 피봇이기도 하고 금리에 대한 정책 피봇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거의 통화 약세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그때쯤 중국도 본격적인 부양책을 쓸 겁니다. 왜냐면 중국은 통화가 약해질 때 부양책을 잘 안 써. 그냥 마지못해서 좀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본격적인 부양책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때 써요. 그게 이제 중국의 과거의 패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하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 대선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피벗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죠. 뭐 7, 8 좀 가야 되니까 그 시기를 열심히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고용 지표도 뭐 이번 주에 발표인데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것으로 이번 주는 잘 모르겠어. 아, 예. 거의 랜덤이거든요. 숫자가 네. 랜덤이라서 모르겠는데 뭐 이번 주 뭐 ADP는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달의 지표는 거의 랜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번 달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을 거다. 왜? 제가 고용 지표의 키워드는 이민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민 정책. 그 이민 정책이 바이든이 정말 놀라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 중순에.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얘기했나?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시지 않았나요? 네, 그게 원래 2월 달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발표됐던 게 이제 모든 망명 요청을 금지한다. 그리고 일평균 이민자 수가 특정 인원수를 넘으면 모든 이민 금지. 지금 6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막대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국경 순찰자 수들이 불법으로 월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카운팅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별 데이터고 최신 데이터 8만 4천 건이 6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엄청난 수의 월경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시도가 자체가 줄어든 거지. 그 얘기는 요 불법 이민자들이 근데 줄어든 건 이미 2월 달부터 줄었죠. 네. 그때부터 마침 바이든 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시켰던 시기랑 네. 겹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잘 보시면 거의 작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어.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비농업 고용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비농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금리 내려도 되죠. 그렇네요. 그럼 달러 약세 가도 되죠. 그때 중국의 부양책, 일본의 엔저의 종말, 그때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대충 고점 치고 떨어지는 국면, 뭐 시장 금리도 아래쪽 이런 게 이제 차근차근 쭉쭉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 네. 일단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최소한 앞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마찬가지 행위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채권 시장은 그를 이미 반영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엔화는 지금이 예. 제일 저점이고 네. 그때 되면 오히려 엔화는 다시 달러가 약해지면서 조금은 좀 회복이 될 거다.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일본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나 예. 지금 경기 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령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대폭 하기 전까지는 네. 한두 번 하는 거 가지고는 예. 엔화를 지금 살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아.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그 구조적 요소와 순환적 요소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네. 저는 구조적으로는 N은 약세가 맞다고 봅니다. 단 그 구조적인 걸 고려한 페어밸류 모델, 그러니까 성장률 격차와 예. 금리차 모델을 넣으면 여전히 N이 약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균형 레벨은 뭐 130, 140 사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정도 되면은 순환적으로 약간의 N 강세를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시 튀어서 뭐 N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까 성장률 격차 모델과 금리차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생산 가능 인구 모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와 인구의 어떤 증감하고 달러 N의 가치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N이 약해져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원화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치면 한국이 가장 빠르잖아. 그렇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즉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일본은 N이 뭐 과거처럼 뭐 120엔 이하, 뭐 110엔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도 하냐면 아베노믹스 때문에 N이 약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 같아. 인구 구조상 이미 N 약세는 결정이 돼 있었고 그거를 트리거링 시킨 게 아베노믹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 일본이 왜 금리를 인상했는데 N이 더 약해졌을까? 물론 저는 원래는 N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헤지 펀드들은 다들 반대다. N은 더 약해질 거다. 이렇게 베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아까 이제 미국의 어떤 의지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성장률 보셨어요? 일본이 거의 실질 성장률 개념으로 2년 동안 거의 제자리예요. 그렇죠. 네, 거의 빵이야. 그리고 일본은 수출보다 내수가 훨씬 커요. 내수가 80%야. 근데 내수가 지금 죽고 있어요. 안 살아나. 그 일본인 늘 이렇게 TV를 틀면 고정된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절약하는 방법. 아. 이게 늘 있어. 코너가 따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 했어. 한 30년 됐다가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잠깐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 그러다가 요즘 다시 절약하는 노하우에 대한 방법들이 자취생 돈 절약하기 이런 거 찾으면 예.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은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요즘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일본인들이 지금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구나. 그런데 금리를 올려봐. 쉽지 않겠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돼. 네네. 더.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 야 이거 외환 시장을 내가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렸어? 그러면 안 하던 애를 오히려 더 소비를 안 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성장률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떨어지겠네? 오히려 내려도 뭐 성장이 올라갈까, 금리를 내려야 성장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나라에서 금리를 올려? 그럼 N 더 숏. 이게 이제 재료로서 작용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N을 사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길게 보고 사시는 건 제가 뭐 오케이인데 나는 당장 이익을 봐야 되겠다. N 사서.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왜냐면 헤지 펀드들의 이제 숏 배팅이, N숏 배팅이 되게 크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생각이 좀 바뀔 때, 그러려면 일단 미국이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엔화 약세도 좀 구조적이고 한국도 지금 다시 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나 걱정이 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에 있는 상황에서 네. 금통위는 다음 주잖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환율은 여전히 높아요. 물론 문 팀장님 의견에 의하면 네. 달러는 결국 약해질 거고 네. 금리는 내려갈 거지만 네.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은 네. 미국의 금리 인하 1회 정도는 이미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추가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금 나서기에는 네. 굉장히 환율 걱정, 물가는 뭐 내수 걱정 마음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자, 금통위는 일단 무슨 현재 생각을 할까요? 워낙 국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하고 끝이다면 현재 국채 금리가 맞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00bp 내린 거 아십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뭔 소리가 있죠? 내렸다고요? 못 내려. 지금 3.5인데 예. 네. 뭘 내려? 은행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최근에 주담대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서 다시 이제 금융위 쪽에서 이거 이제 역마진 상품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제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말이 안 돼. 네. 기준금리를 100bp 인하 했다니까요. 그렇죠.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도 갔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럴 수 없죠. 아니, 그럼 금리 인하 이미 100bp 했다니까. 근데 이제 은행들의 변은 뭐냐면은 네. 어차피 주담대가 장기 대출이기 네네. 때문에 10년 보면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네. 약간 역마진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질 거다라는 아. 은행들의 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는 가상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은행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네. 아마 정책 당국의 입김이 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지 네네.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가계부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늘어나지 않나? 그렇죠. 지금 유예시켰죠. 네. 적용을 예. 유예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지금 바로- 내수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그러니까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시장 이제 바로 한국은행을 압박할 수 없으니까 가상금리를 조정한 겁니다. 네. 그동안 그 덕분에 부동산 PF와 뭐 부동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시장을 좀 살려놔야 이 부동산 PF가 좀 수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 좋아,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 이게 갑자기 수면으로 확 올라오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보는데 아마 금융당국 입장에선 스트레스 DSR을 연기시킨 건 그들이 보기에도 아직 부동산 PF에 좀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저희들은 그 진실을 좀 알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준금리도 한은도 아니 뭐 유럽도 내렸고 미국도 내린다는데 좀 미리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정부의 왜냐면 기준금리가 여기 있는데 주담대 금리를 저렇게 눌러주기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내려도 여러분들의 주담대 금리는 더 내려가긴 어렵죠. 그렇게
그렇게 영향을 받기가 뭐 이미 내려가 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 네. 채권 시장의 금리도 이미 네. 인하한 걸로 거의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인하한 걸로 반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금통위에서 서프라이즈하게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채권 금리는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려면 네. 채권 시장이 네. 기준금리는 이제 2번만 인하하고 즉 3%까지 인하하고 완전히 끝난다 하면 현재 금리가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거의 없어. 만약에 3%에서 멈추지 않고 하느니 기준금리를 뭐 내년까지 더 내린다 밑으로,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떨어지게. 근데 주담대 금리만 봐도 100bp 인하했으니까 뭐 2.5까지는 시장이 한번 보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슬쩍 하기도 해요. 슬쩍. 그리고 일전에 지난달인가 3년물이 2.5요? 아니면 10년물이? 이제 기준금리가 2.5면 3년분은 네네. 2.7 정도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었나? 한국은행이 이제 포럼을 하나 열어서 중립금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를 네. 가졌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이거는 이제 실질 기준이에요. 중립금리는 명목이 아닌 실질로 수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플레를 더해야 이제 금리가 나오는데 실질 기준금리를 레인지로 발표했어. 이거는 이제 하느니 발표한 게 아니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발표한 걸 이제 하느니 주최한 회의에서 이제 얘기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니 발표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런데 뭔가 느낌상 참고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하단이 그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마이너스 한 0.5 원저리에서 플러스 뭐 한 1.5 원저리입니다. 그럼 이거 명목으로 어떻게 환산하냐? 그냥 2% 더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하단이 1.5 원저리, 상단이 뭐 3%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단을 대략 1%대까지도 중립금리를 우리가 아니라 하느니, 물론 하느니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 중립금리 그러면은 뭐 2% 이하로도 레인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채권 시장이 한번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도 내년에 좀 보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3%에서 끝나면 네. 3.2%의 3년물 금리가 적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하나씩 좀 소개를 시간이 되는 한 좀 네. 질문을 좀 받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나오면 네.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지금 네. 네. 그 오지 옐로우님인가요? 네네. 오지 옐로우. 네, 오지 옐로우님이 쓰신 글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팀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예. 미국 국채에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예스. 예스. 예. 네. 뭐 조금 더 그것만 부연 설명.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식시장 인버스 ETF도 좋은 투자 방안일까요? 저는 인버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뭐 인버스는 그러니까 롱,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ETF는 방향만 맞추면 돼요. 상승. 네. 근데 인버스는 방향만 맞춰서는 안 돼. 타이밍도 맞춰야 맞아야 됩니다. 네. 거기서 변동성까지 맞춰야 돼. 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버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워런 버핏도 숏 치지 말라 그랬잖아. 예. 숏은 제발 좀 치지 마세요. 비용이 많이 수반되죠. 숏은. 숏은 비용이 많아. 네. 그럼 아까 첫 번째 그 단기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네. 요건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지금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를 감안한 채권 시장이에요. 네. 한국은. 네. 그리고 미국이 9월에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무관하다고 보지만 네. 그렇긴 합니다. 예. 9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고 칩시다. 예. 11월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 예.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게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채를 사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기채를 사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예. 다시 달러 강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단기를 따라가냐 장기를 따라가냐 네. 요거는 조금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단기를 따라갑니다.
단기를 따라가요. 보통 단기 금리의 격차. 왜냐하면 현금이잖아요. 네. 그 현금을 박아놓는 금리는 단기 금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직 그 팀장님 의견에 동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고수들의 대결도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단기 금리가 팀장님께서는 나중에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시각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제 것 같고. 그쵸,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트럼프 때문에 떨어지든 네. 아니면 뭐 내년에 뭔가 경기 뭐 침체가 이벤트가 심하게 와서? 떨어지든 네. 뭐 그 가능성을 저는 확률상 높게 봅니다. 그러면 장기채, 뭐 단기채가 일단은 더 좋고요. 장기채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얘 혼자 떨어지진 않거든. 그렇죠. 그냥 같이 끌고 가요. 덜 떨어진다 뿐이지. 그럼 트럼프가 당선돼도 장기 국채 금리는 잠깐 올랐다가 옛날처럼 많이 오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도 결국 떨어져야 맞겠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제 하도 이 대선만 트럼프만 보면 이제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금리는 네.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펀더멘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주객을 좀 전도시키면 안 되는데 물가와 성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가 그 다음입니다. 요거를 거꾸로 놓으신 분이 되게 많아. 부채하면 무조건 금리 오른다. 아니에요. 물가와 성장이 먼저고 부채가 그 다음입니다. 네. 그러면 예. 제가 시청자분 어느 분이셨는지 아이디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내년에 경기 침체는 확실시 된다고 아이고 보십니까?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둠이네요, 둠. 확률상 그렇다는 거. 확률상. 확률은 확률은 80%. 80%. 그럼 매우 높은 확률이지 아니 이거는 않습니까?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랬어. 아니, 이 사람 역사책을 공부하면은 늘 패턴상 그랬다. 패턴상 늘 금리 인하때요. 금리 고점 내리고 내리면 와요. 저는 그거 얘기한 거지. 제가 막 미소 둠이어서 막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세상을 늘 희망차게 봐. 저는 낙관론자야.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판판 RED 뭐 네. 어떻게 읽는지 판파레드? 모르겠어요. 판파레드? 네. 빵빠레드, 빵빠레. 예. 빵빠레인가 봐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이제 네. 이 시청자께서 네. 조금 전에 그 환율이 뭐 그렇게 뭐 높은 게 나쁘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니, 네, 총재, 하느니. 하느니 총재. 그러면 이제 기준치 1,400원이 픽스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셨는데 아,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마디로 이제 고환율의 일반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늘 시청자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레벨이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합니다. 변동성, 레벨보단 변동성. 그리고 1,400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하느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만 이거는 있어. 그 옛날에 1,400원을 잠깐 터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네네. 그때 정부가 그 속도도 문제였지만 레벨을 좀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정부는 자기네 외평채 그 외평기금도 있죠. 뭐 하는데 있죠. 또 있어. 총알이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이렇게 있었고 그때 뉴스 나왔어. 뉴스로 뭐라 나왔냐면 1,400원이 좀 많이 뚫리면 이제 연금이 동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왜냐면 우리가 워낙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총알은 거의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변동성만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이 얼마냐? 예.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률 격차 모델로 하면 1,350원 근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를 봤을 때는 미국이 그래도 성장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1,350원 정도가 나요. 앞으로 성장이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미국은 조금 가라앉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여기서 막히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이제 수출 성장세 모델로 보는 게 있는데, 수출 성장세 모델로는 제가 그림을 가져왔나? 잠시만. 있다. 17페이지. 네. 17페이지의 수출 성장세 모델로 보면 제가 아까 수출이 좀 찌질거리는 게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다른 뭐 금리 차 모델 뭐 경상수지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봐요. 잘 안 맞아. 왜냐면은 그 수십 년 동안의 관계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거는 어떤 시기에는 잘 맞고 어떤 시기에 안 맞고 막 이래요. 그런 건 제가 버려요. 요 17페이지 그림을 보면 수출 성장률과 달러원 환율은 거의 코로나 때 잠깐 벌어진 걸 제외하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큰 그림상. 이 그림 보는데 잘 보세요. 이 그림에 지금 최근 제일 오른쪽 끝에 네. 잘 보세요. 수출 성장세가 5%막 이래. YY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겠냐고. 회색이 이제 오른쪽 축이니까 환율이거든요. 오른쪽 축에서 회색이 축이 반대니까 회색이 지금 환율이 이게 위쪽으로 회색이 올라가야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출이 녹색이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수출이 아직 이게 반도체 혼자니까 전체를 퉁쳐놓으면 그냥 기껏해야 겨우 YY로 5%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은 대충 요 그림상 보면은 대략 만약에 둘이 똑같다고 했을 때도 역시 요 모델이 1,350원이다. 적정 환율은 네, 적정 환율은 1,350원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마이너스로. 제로 마이너스. 네. 그럼 환율 올라야 돼요. 지금 PD님께서 이제 거의 끝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은 한 개는 네. 간단히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뭐 질문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수환 김님의 질문이에요. 예.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추기경님이시네. 김수환 씨.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 네.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아, 마지막 제가 질문입니다. 이 수환님이 저를 좀 채용해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 텐데 채용을 해주시네요. 채용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했다가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얘기했다가 방향만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뭐 지금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원래 예전에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의 큰 기술적 패턴이 깨졌거든요. 이거 이제 하단으로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랑 좀 이번 패턴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뭐 아직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내린대잖아. 그리고 달러랑 반대로 가니까. 네. 달러가 저는 약세로 9월 이후에 약세로 보잖아요. 네.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간 의미심장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